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4회 총회가 성총회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총회는 이전 회개와 달리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일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총회 준비위원장이셨던 박병호 목사님을 만나 총회의 전반적인 변화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총회 뒷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회가 회복이라는 주제에 부합할 만큼 성숙한 총회, 변화된 총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치밀한 준비 과정과 형제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목사님께서 준비위원장으로서 제104회 총회에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서 총회를 준비하셨던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나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 두어 달 동안 총회 준비를 위해서 밤낮 없이 달려왔더니 체력이 완전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회복이 됐네요. 총회 후에 아무도 관심 가져지지 않아서 이제 참 허전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혜방송이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준변에 구성된 이후에 총회 본부와 꽃동산교회 그리고 동안선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조절하는 주기적으로 친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빈틈없이 총회를 준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우리 총회장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대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겼고 간담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총회 전반적인 여론을 잘 살피고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시간이 지난 두 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전자투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총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정확한 통계 없이 주요 인사들로 인해 어부지리로 의결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총대 개개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확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어떻게 이런 전자투표를 도입하게 되셨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나 절차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우리 관행처럼 되어온 미리 의도된 헌의안 그리고 일방적인 통과, 정적수 미달로 인해서 결의된 안건에 대한 소송 발생 이런 것들이 우리 교단의 총회 때마다 있었던 참 마음 아픈 그러한 모습이었죠. 속회할 때마다 사실은 출석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역대 총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올해는 전자투표 제도를 좀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었죠. 근데 올해 시행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임원을 하셨던 분이나 또는 정치권의 일부 분들이 과거에도 하려다가 못했다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필요하고 하셨고요. 특별히 일을 진행하는 총회 직원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역대로 우리 총회를 보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적수가 미달되는데 어떻게 하려 하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정적수 미달로 정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한번 이번에 실시해서 우리 총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죠.
전자투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점은 객관적인 신뢰성을 담보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자투표 업체가 국내에 한 2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2군데를 조사했더니 가격이 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게 됐고, 우선은 일반적으로는 뭐 한 300명, 500명, 많아야 7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정해진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목에 그 리모컨을 걸어서 투표를 시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도 역시 목에 이 리모컨 걸어드리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가 아니라 3일 내지 4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총대들이 끊임없이 이동하십니다. 화장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 걸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물 마시러 가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총대들이 그 앉아있는 좌석의 그 지금 재석 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의 분실도 염려가 되고 또 옆 사람을 주고 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신뢰성을 상실한다면 이 전자투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총대들을 믿지요.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이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의 실시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어떤 제도가 확실하게 신뢰성을 담보해 줘야 그것이 가능한 얘기지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몸에 지니지 않고 현장에 그냥 그 리모컨을 두고 그것을 진행 요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컨을 의자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못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의자에 흠집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줄을 다는 문제도 쉽지 않아서요. 가장 좋은 그런 기구를 플라스틱 체인을 발견하게 됐고 그 체인을 고정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충영교회 의자 밑에 가방을 걸 수 있도록 가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을 겉으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아래쪽에 가방걸이에 그것을 고정할 수 있는, 그래서 충영교회 그 의자 상태와 이 플라스틱 체인이 딱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한 사람당 3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진행령 50명을 확보하게 됐고 그들을 교육해서 전자집회 투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105회 때는 좀 더 진보된 방법이 채용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믿음을 줄 수 있는 보직이다. 어떤 그 결의를 통해서 확고하게 이제 정득수가 이제 확보되어지고 그리고 정확도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좋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예, 뭐 가장 중요한 전자투표의 그런 효과는 일단 뭐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총대들의 그 뜨거운 참여 열기. 과거에는 이제 총회를 4일이나 5일 와서 이렇게 앉아만 있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발언하는 분들도 이번엔 역시 뭐 한 30-40명 안쪽에 있는 발언을 해본 분들이 주로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고 남은 총대들은 그저 그것을 바라만 보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수를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계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0명이 넘는 약 1200-300명, 물론 1500명입니다만 이렇게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을 제외하면 1100명, 200명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센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견을 묻는 일은 거의 드물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출석부터 또는 어떤 중요한 사안마다 자기의 의견을 리모컨을 통해 표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있어서 총대들의 그런 총회의 참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총회에 참여하는 분위기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한 작지만 참여 노예에 대한 시상을 약속한 것, 위임장 제도 같은 것들이
이번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역대 없었던 그런 출석의 뜨거운 열기를 나타낼 수 있어 그것이 전자투표의 어떤 하나의 결실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의 그 가장 그 큰 장점 하나가 안건별로 데이터 통계를 구축하여 총재들의 그 인식의 그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교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로써 정말 총회 안에서도 민주주의적인 정책 반영과 총재들과의 소통의 그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여기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전자투표 도입 이전에 한번 하야 방송에서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떤 중요 사안에 대한 정확한 그 결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향후 교단 정책이나 미래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사회자가 아직은 이 전자투표에 어떤 그 결의만을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위한 어떤 데이터 획득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총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한번 강도권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군목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총대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투표를 해볼 필요도 있었고요. 특별히 정년연장은 이제 뭐 연구위원을 내기로 했습니다만 한번 결의가 아니라 총대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히 지역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목사와 장로 사이에 어떤 목사 총대, 장로 총대 사이에 그 한번 어떤 의식을 한번 알기 위해서 한번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눌러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다면 우리가 전자투표의 이 시스템을 이렇게 빌어와서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전자투표를 통해서 주요한 그 결의사항을 통해 보면 우리가 그 청해가 미래적인 그 지향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모색이 이제 드러날 수 이제 있는 방법이잖아요.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정책의 그 데이터,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좀 이렇게 잘 이거 구축되었으면 네.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여기 이제 뭐 총대 분들이나 또 임원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처음 한 결과 속에서도 더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 목사님 그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 그 역사상 놀라운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마지막 회무임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이 넘는 총재들이 참석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정족수로 인한 그 어려움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기 헌법상 가반수가 출석해야 그 회무가 시작되는 법적인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해 그간 뭐 시비거리가 뭐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그 법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책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 어느 총회에서 볼 수 없었던 뜨거운 참여 열기,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죠. 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이제 우리가 둘째 날 그 각 위원회 보고에서요, 특별히 총회 회관 건립 위원회가 보고를 했을 때 사실은 뭐 이제 전자투표 결의를 처음으로 한번 이 안건을 놓고 회관을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건을 놓고 비교적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직전 총회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발언하시고요. 또 총회 비중인 인사들이 나와서 찬반 토론을 열띠게 비교적 했습니다. 총재들의 그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 토론 자체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관심 표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드디어 첫 번째로
전자투표 결의 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었지만 반대로 그렇게 결의가 되는 순간에 총재들이 박수를 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총회 회관 건립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저의 첫 번째 관심은 첫 번째 결의가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반응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제가 어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저는 그런 결의가 되어지고 총재들이 박수를 치는 걸 보면서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총회가 가야 될 그러한 방향이구나 하면서, 제가 그 순간 총재들이 자기의 어떤 의사가 표현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 회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고 참여율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반응이 있었고 자기의 표시했던 것이 색다르게 보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그 총재들의 그 긍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민감한 안건만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아쉬웠다. 차후 이게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숫자만 잡았으면 리모컨별로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번호가 누구인지, 총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석도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 표현도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바로 전자투표 방식의 어떤 결의 방식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번 지급해드리고 리모컨을요, 그리고 끝날 때 다시 회수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급해드렸지만 또 오전 해물 마치고 또 나가신 분, 외출하신 분이나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오전 해무가 시작될 때 이렇게 나눠드리고, 끝나면 걷어드리고 또 다시 나눠드리고, 수고스럽지만 그 정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기 한 사람이 2번 눌렀다든지 없는 것을 눌렀다, 이렇게 이의 제기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좀 불편했더라도,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이 걸렸더라도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가만히 일부 총대님들을 보니까 아직 자리 오지 않은 분인데 지금 오고 있으니까 달라,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성의 어떤 해가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고 지체했을지라도 그런 방법들을 택하게 됐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104회 총회 최고 이슈는 역시 총신 운영이사회 폐지의 건이었습니다. 운행이사회가 폐지되고 재단 이사회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숨은 비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104회 총회 최대 이슈죠. 총신 운영이사 제도의 폐지. 이 안건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느끼셨겠지만 반대 분위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3분의 반대 연설자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고, 발언도 매우 설득력인 발언들이 이어졌고요. 비교적 거기에 비해 찬성 발언자들의 그 발언이 좀 약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에 좀 당황한 우리 총회장님이 사회석에서 내려와서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좀 장시간 열변을 총대들에게 토해내시고 총대들을 설득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제 반대 측에서는 공평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총회장님의 그 발언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끝나면서 분위기는 좀 많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그 사회를 봤던 소강석 부총회장이 마지막 발언자를 선정을 하는데, 저와 또 A 목사님이 이렇게
발언을 서로 누가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A 목사님이 발언대 앞에 대기석에 나와서 저에게 해준 말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결의하지 말고 연구위원을 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사실은 냈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순간 생각하기를 또 이걸 연구위원을 내면 또 1년 동안 우리 총회 안에서 이 문제로 또 서로를 이렇게 찬반을 논하는 그러한 소모적인 그런 논쟁을 또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반대가 우세하더라도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실은 뭐 발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집 찬성이 너무 밀리고, 사실 또 총회장님이 저토록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발언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가서 어떤 좀 감정이 호소하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주 백중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투표에 임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처음에 현재 재석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A를 눌러줘야 되는데 A를 누르라 했더니 900몇 표가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자는 1000명이 훨씬 넘는 1060몇 명인가 이렇게 되게, 그래서 아니 재석은 970, 80명인데 1060명을 투표했으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니까 아마도 B를 누르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재석하는 시간마저도 B를 고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을 이해하게 설명하거나 다시 재석을 확인했더니 1060명 정도가 이렇게 재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찬반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670대 364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죠. 참 정말 뜨거운 어떤 열기였고요. 우리 교단의 어떤 그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 피어졌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반대했던 분들도 뭐 역시 총신을 사랑하는 분들이고요. 물론 찬성하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총대들의 민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마음이 돼서 정말 총신을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반대하는 분들이 사실은 총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 지키는 그 역할을 굉장히 그 기여도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대 분들에게 그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반전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총회장님이 사실은 뭐 부총장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공약이 이 총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1년간 그것을 마음에 담고 준비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총회장님이 학교에 대한 전문가고 또 운영위사 회장을 지냈던 분이고 서기를 또 오랫동안 했던 분이고 누구보다 총신을 잘하는 분이고 총신이 어떻게 해야 사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 거기에 총장님이나 또는 지금 현재 교육갑에서 파견한 관선 재단 이사들도 이 운영회사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를 좀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총회장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의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그 동안선호의 그 헌의안이 100% 이렇게 완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목사님 그 이번 그 제 104회 총회가 성숙한 총회, 변화되는 총회, 합리적인 총회라는 그 분위기가 총회에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총회장님께서 공약으로 세웠었던 회복, 그리고 신뢰라는 그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께서 제104회 총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어떤 불상사, 소란이 없는 총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총회 자체도 보호해야 될 그런 소중한 대상이고, 장소를 제공한 충영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춰야 할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란한 분위기 또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총회를 준비했는데 우선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안정된 분위기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토론 문화가 정착이 돼서 총대들의 어떤 그런 관심과 또 어떤 호응 그리고 뜨거운 참여 열기가 이렇게 굉장히 지속됐고요. 또한 그 안건마다 정확한 결의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의를 통해서 정확성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결의 이후에 후유증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WEA 같은 경우 상당히 민감한 그러한 안건이었고요. 어쩌면 그것을 거수로 결의했을 때 어떤 불상사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큰일은 생기지 않았겠습니다만 어떤 총대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또 우리 교단의 어떤 신학의 어떤 정체성을 의심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정확한 결의를 통해서 어떤 지속적인 WEA와의 어떤 그런 교류를 유지한다. 내년에 가면 또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WEA의 그런 어떤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깨끗한 승복 이런 것들이 새로운 총회의 어떤 문화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면에서 104회 총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겸하여 또 정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의를 중단하고 서로 이렇게 숨을 고르는 것을 볼 때 참 이 104회 총회 총대들께서 매우 성숙한 회의 문화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더 잘 이제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면 우리 합동총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목사님께서 제 104회 총회 그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부분만 더 보완하거나 절충되면 좀 더 나은 총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총회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총회 준비위원회가 어떤 총회 장소 또 식사, 숙박, 주차 안내 같은 것들 저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면을 하는 게 총회 준비위원회 임무다 이렇게 규정해 주시고 총회장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어떤 터치했을 때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있었던 그런 그 간담회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지역 대표들이 모였지만 사실은 정책 한마디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헤어진 그런 참 웃지 못할 간담회를 지내고 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총회가 1년 12달 365일을 언제나 총회를 위해서 어떤 좋은 정책들 미래 전략들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토론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교단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과 토론 그리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 집단에서 법을 내세워서 교단 공동체의 발전적인 토론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제가 다시 이런 준비 현장을 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한번 하고 나서 정말 아쉬웠던 것은 이제 우리 총회가 언제든지 모든 구성원이 총대가 아니어도 총대가 아닌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들도 총회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적인 정책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적인 전략들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다면 우리 총회는 정말 놀랍게 비약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름대로 104회 총회를 지나면서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그 정책의 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그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이렇게 대전에서 그 정책을 제대로 운운하지 못한 것이 가장 가슴에 아팠다. 이런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이나 후보의 자질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요. 그리고 교단의 어떤 변화들을 어떤 제한된 사람만 아니라 전 교단의 구성원들이 그 어떤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미래 전략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런 미디어들을 옆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7년간 총신신대원에서 그 교회 멀티미디어라는 과목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배우신 분들이 이제 총대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세대들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런 도구, 이런 하나님 주신 그런 멀티미디어라는 도구, 또 인터넷 이런 SNS 같은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소통과 어떤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이런 미디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그 총대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는 그런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총회를 위하는 마음, 개인 어떤 집단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 나간다면 우리 총회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선전화된 총회의 모습을 반드시 이루게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나간다면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변화들 또 새로운 가능성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교단, 정말 인재들이 모인 우리 합동교단이 한국 기독교를 선도하고 사회에서도 좋은 그러한 칭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우리 교단을 만드는 일에 모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이루어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일로 함께 나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백사의 그 총회는 가장 성숙한 총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를 보면서도 이게 호응해줬던 일들, 또 거기서 반응해줬던 이제 자신의 그 의견권을 우리가 존중해줬던 일들이 생각하면 목사님이 정말 귀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고마움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이렇게 수고했었고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했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104회 총회가 회복의 소리를 외치며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100여 년 넘는 역사와 전통적인 신앙을 지킨 합동교단이 금년 총회를 맞아 신뢰받는 총회, 살아있는 총회로 세워져 교회 전통과 권위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